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목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 좀 중요한 걸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넓고 두꺼운 나무가 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치수가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탁이나 그 책상 상판을 만들 때 필요한 두께, 예를 들면 얇으면 한 25mm, 두꺼우면 한 38mm 정도, 보통 2.5에서 한 4cm 정도 두께의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 때 그 정도 두께의 넓이가 한 7, 800이 되면 나무는 다 갈라집니다. 다 이렇게 휘어버리죠. 두께 한 3cm에 폭이 한 70cm에 길이가 한 사람 키만한 1m 한 7, 80 되는 길이의 원목이 있다면 그런 형태의 나무는 다 갈라지거나 다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 못할 정도에 가깝게 돼요. 그래서 그 널판지로 넓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이를 띄어서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를 들면 적당한 폭의 재료를 갖다가 적게는 3폭, 많게는 한 6, 7개의 폭까지 붙이는 것, 우리가 집성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집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끼리 모여서 집을 이루었다 해서 집성목인데, 우리는 집성목을 쓰는 게 아니라 원목 솔리드를 갖다가 이렇게 직접 집성을 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성을 할 때는 지난 영상 잘 보신 분들은 나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컵이 되는지, 바가지가 되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나무의 속을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쓰는 것들을 기본 상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게는 3폭, 많게는 6, 7개의 폭을 집성할 때는 이렇게 결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제 배치해서 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안쪽에 위로 올라오면 그 옆에 거는 바로 이렇게 반대로 뒤집고, 그 옆에 것도 또 반대로 뒤집고, 이렇게 해서 나무의 결을 밴딩하는 방향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제 그 집성을 해야 서로가 이렇게 힘에 대한 보완을 해줌으로 해서 더 문제가 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성을 잘하면 나중에 그 집성을 한 나무의 상태를 망치나 이런 걸로 타격을 했을 때 집성을 한 부분이 쪼개지지 않고 다른 약한 부분이 쪼개질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집성이라든지 또는 집성을 할 때 필요한 클램핑이라든지 또 집성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본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빼먹은 영상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내용, 그 집성을 할 때는 나무의 앞뒤를 지그재그로 교차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거나 흠집이 있거나 옹이가 패이거나 해서 그 법칙, 자연의 법칙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충분히 나무하고 교감하시고 하부 프레임의 어떤 결고 방식을 좀 더 고민하는 걸로 해서 그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성을 할 때는 항상 교대로 이렇게 앞뒤를 교차해서 집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나라의 그 목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명한 장인분들이나 또는 그 책을 쓰는 분들 이렇게 몇을 보면 한반도의 목재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이북이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북한을 가본 적이 없고, 또는 가본 분들 기타 등등의 얘기를 충분히 이렇게 믿을 만한 분들 말씀을 집약했을 때 보면 북한에는 나무가 없다 그럽니다. 나무가 없으니 뭐 북한에 있는 나무를 굳이 우리나라 나무에 섞어서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재, 대한민국의 목재,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갈 때도
그 예를 들면 뭐 산이나 유원지나 이런 곳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이렇게 그늘을 많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삐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만 퍼지는 그 잣나무를 그때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잣나무를 많이 심지 않지만 잣나무는 일반 소나무하고 다르게 일반 소나무하고 좀 다르게 옆으로만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서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가 풍성해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그 별로 볼 게 없는 나무죠. 그래서 그 벌거숭이 산이 많았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 가면 나무 별로 없이 전부 벌거숭이 산이어서 비 오고 나면 질퍽질퍽 그냥 발이 푹푹 빠져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나무가 없었는데 60년대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64년도입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식목일을 제정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산이 푸르게 된 초일류 국가가 된 것이에요. 임산업을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임산업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이학과 나온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좋은 대학 나온 분들 엘리트들이 보면 이제 고대 출신들이 좀 많던데 그들 중에 지금도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글쎄 뭐 0.01%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뻘건산을 그 푸르게 만드는 데 성공한 세계 초인류 국가 금메달을 이렇게 따낸 나라죠. 그리고 그렇게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게 가장 발달한 나라는 유럽에 있는 핀란드인데 그 미국 그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로 미국이 핀란드를 100년 넘게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임산업을 잘 발달시킨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미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무, 그러니까 북미산 나무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그 목재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남양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는 그 산지가 70%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산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좀 더 많은 한 80%쯤 된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은 산지가 70%고 산지가 70%란 얘기는 이렇게 기탈이 많다는 얘기예요. 언덕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적절한 경사에 적절한 햇빛이 필요하고 적절한 이게 그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 조건이 많이 필요한데 기후가 좋아야 나무가 팍팍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미산 나무들 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미산 나무가 그 목질이 좋은 거는 그 기후가 기가 막힌 것이죠.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의 중서부 지역 오레건이나 캘리포니아나 아이다호까지 안 가나? 아무튼 제가 다 가보질 못해서 오레건이나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그 진짜 그 양의 나무를 심고 그렇게 가꾸고 그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나무를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그 가장 그 지금 성공을 거둔 나라는 미국이고 자체에서 쓰려고 하는 양의 예를 들면 1-20%만 수출을 해도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할 만큼의 그 물량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부럽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 뭐죠? 그 기후가 사계절에 뚜렷하고 사계절이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봄, 가을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좀 덜 느끼는 거고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예전과 거의 차이 없이 가끔 기상에 좀 특이한 상황이 계측될 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만사온이 있고 그 장마기가 있죠. 여름에 그냥 그 수많은 비가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기후상 기후 특징상 습도가 높죠. 여름에도 요즘에도 아마 한 50%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마기 때는 그냥 습도가 100%가 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일부 국가나 북미 이런 쪽보다 우리가 훨씬 더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같은 기후인데도 덥고 겨울에 같은 기후인데도 더 춥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우리나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 말씀을 드리냐? 이게 그 나무가 나라는 작고 평야는 적고 산지가 많고 비탈이 많고 기후가 이러니까 나무가 쭉쭉 자라질 못해요. 옆으로도 팍팍 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도 높아야 30m. 그 다음에 뭐 굵어봐야 뭐 한 1m 되는 나무는 뭐 정말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귀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식목일을 만들어서 이 뻘건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는 아주 금메달, 그 초인류가 국가가 됐는데 사실 그 학자들도 그렇고 목수들도 그렇고 공방을 하거나 작품을 하거나 건축을 하는 분들도 국산 나무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활용을 해보면 그 지식이 좀 축적이 될 텐데 이 별로 국산목을 쓸 일이 없다 이거죠. 공사판에 쓰는 다루기들은 전부 다 저 소성이고 또는 칠레산이고 우리가 쓰는 집성목들도 대부분 다 저 뭐 세계 곳곳에서 나오지만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것 대부분을 그 자국이 아닌 중국으로 보내서 집성을 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그 비용이 더 싸다고 합니다. 직접 집성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김포나 인천 인근에도 이렇게 집성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우수한 전문 기업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집성을 하는 단가에 비하면 중국에서 집성을 하는 비용은 아마 한 반값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건조한 나라,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통 평상시에 습도가 30%대가 나오는 데 비하면 우리나라 나무는 습도가 높아요. 그리고 굵은 나무, 긴 나무가 없다는 거는 이렇게 그 큰 건축물 만들거나 큰 부재를 얻는데 좀 곤란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궁궐이나 사찰이나 또는 개인들이 사는 집들의 나무가 그 아주 그 옛날에는 그 몇 칸 이상 못 짓게 제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좌식 문화이기도 하고 그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그 온돌 문화, 좌식 문화이다 보니까 사람도 작고 천정도 낮고 방도 작고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만든 문짝이라든지 또는 가구라든지 이런 원목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가져가서 쓰려고 그러면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팽창을 해서 그러니까 수축을 해서 우리나라는 습도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고 그쪽은 습도가 적으니까 이렇게 수출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다고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런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그 전달받아서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굵고 고든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큰 나무를 수심을 빼고 빵 때려서 이렇게 써야 좋은 제목을 얻는데 굵은 게 없으니까 집을 짓든 뭘 하든 다 나무에 이렇게 수심이 끼어 있어요. 나이테 한 가운데 수심. 제가 막힌 빨대여서 안 좋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 목수들이 나무를 이렇게 빵 때려서 마구리면을 이렇게 봤을 때 수심이 있으면 왠지 한자는 다르지만 수심이 그득해진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수심이 있는 나무로 건축물을 짓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심을 잘 돌려서 한쪽으로 편심을 만들어서 하자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또는 덜 생기게 할 수 있느냐로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제도가 각별해서 이 목수일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평민이거나 과거에는 뭐 양반도 과거급제의 3대가 급제를 못하면 그 이제 평민으로 강등이 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일부 양반들이 이제 목수일을 한 사례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제 목수 이하는 다 이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각별해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직업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 있고 그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어떤 민족의 좋은 점이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눈썰미 그리고 타고난 손재주는 이 세계적인 사실 실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꽃피워져서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 과거 사회를 보면서 가끔 이제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과거에 문인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이 이웃나라 일본은 무인이 지배해서 사무라이, 이 진짜 힘이 센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 문인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러니까 선비들,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윤목수 표현인데 이 십선비 먹물대가들이 너무 많아갖고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국민소득 7, 8만 불 진작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한 3, 4만 되나요? 이게 언제까지 3, 4만이야? 이게 언제적부터? 이게 주저앉은 거야. 성장 못하고 이 십선비 먹물대가리들 때문에 이게 앉아서 나라는 망해가는데 앉아서 공자을 맹자을이나 외치는 그 선비들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문인이 지배하는 하던 그 특징을 가진 신분제도가 불과 한 1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던 지금도 다 사라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제 나라에서 그 어떤 올바름과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어떤 그 아래 계급의 하위층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저는 어디서 이제 그 생각의 그 모티브를 얻었느냐? 그 외국인들하고 일하면서 얻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러는 거지. 너가 왜 한국에 있냐? 응? 그러니까 너희 민족은 그렇게 신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그런 걸 추구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공쟁이들이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국악이라든지 뭐 활문화 이런 것들 그나마 우리의 전통이 그나마라도 좀 더 남아 있는 문화 그런 거에서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제목, 좋은 환경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좋은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장인들이 이제 지혜로워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북미나 이런 데 가면 막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사람 몇 명에서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몇 명에서 이렇게 둘러 잡아야 겨우 잡힐 정도로 좋은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건 아니지만 1000년, 2000년씩 된 그 고대 식물에 가까운 그런 이제 재료들이 이제 많은 곳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없었다. 그러면 1960년대에 식목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때려 심어서 나무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1950년대에는 나무 안 심었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얘기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매일 강조하는데 50년대에도 그 식목일쯤 되는 그 계절이 오면 날이 오면 사람들이 동원돼 갖고 많은 나무를 심었다. 동원하면 동원이 됐다. 왜 그날 하루라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맛있는 거를 또 그날 하루는 그 감자 보리밥에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막걸리 그때 가능했나? 가능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50년대의 나무는 60년대 심어놓은 나무하고 달리 살아남지 못했냐? 분명히 살아남지 못했거든. 이게 연료가 없으니까 봄에 심고 겨울이 오면 심었던 사람이 자라지도 않은 나무 홀라당 뽑아다가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 60년대 이후로 우리가 석유가 있고 장작을 떼는 그 가정들이나 이런 비율들이 줄어들면서 연탄이 나오고 하면서 이 나무들이 살아남기 시작한 겁니다. 석유가 없고 연탄이 없고 다른 에너지원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 민족은 지게에다가 그 나무 지고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시골에 사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나무 한 채를 그 중에 좀 잘 사는 집이 집을 한 채를 질라 그러면 그 나무값을 선금으로 주고도 그냥 기다렸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집 가보십시오. 그 나무가 거지 같습니다. 왜? 좋은 나무 안 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이런 시골 지역에
그 일할 수 있는 그 대목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지역에 가 있고 이런 데는 어중이 떠중이 동네 얼치기들만 있으니까 그 제대로 된 집을 짓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잘 지은 집 찾기가 어렵고 집을 잘 지으려면 평상시보다 돈을 2배, 3배 들여서 져야만 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부자여야 되는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외진 지역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랬고 집도 이제 크지 못했고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 그 정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다 보지 못한 정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들이 지금 몇 채나 살아남았습니까? 다 이제 뭐 갈아엎고 뭐 저 그 자식들이 팔아먹고 또는 때려 부시고 신식으로 짓고 이랬죠. 사실 돈 3배, 4배 이렇게 5배씩 들여갖고 질 때 그때 잘 졌으면 그 집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1300년대에 지어진 중목 팀버 프레임 주택들이 지금도 건재하게 있다 그러고 그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그 수리비를 주면서 그 집을 소유한 분한테는 재산권 행사를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수리비를 이렇게 그 정부가 대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 몇 년도에 어느 뭐 예를 들면 어느 회사 어느 도편수가 어느 목수가 이거를 보수했다라는 명판들을 이렇게 붙인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집 질 때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다가 상당할 때가 되면 뭐 이놈 저놈 다 여기 가슴에 꽃 꽂고 와서 하얀 장갑 끼고 뭐 하는 척합니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삽질하는 척하고 상당할 때는 앉아서 폼 잡죠. 그때 도편수하고 목수들은 뭐 합니까? 저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놈들 눈에 띄면 다 내쫓든가. 그냥 내쫓 오지 말라고 그냥 야단을 치든가. 어디 그냥 제가 그래서 집을 짓거나 그럴 때는 그 항상 그 작업자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혹시 현장에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이제 인사를 해라. 뭐 작업할 때 위험할 때 인사하라는 건 아니지만 인사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봐라. 그래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면 무조건 여기 현장은 조금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라. 그냥 오픈된 현장이고 문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집 좀 구경해도 돼요. 안 된다. 우리 현장은 공개하지 않는다. 현장이 위험하고 작업자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고 또는 이제 밖에 건축주가 있으면 건축주하고 얘기하든가. 대부분 건축주들은 집 자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집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집 자랑 30분 1시간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작업할 때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방해하지 말라. 심지어는 건축주의 지인들이 와도 상황은 거의 흡사합니다. 건축주하고 얘기하라 그러지 여기 와서 작업자들한테 뭘 물어보거나 작업하는데 여기서 방해가 되거나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거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렇게 현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또 우리는 여기 돈 받고 일하러 왔으니까 일하는 거에 집중하고 우리의 과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다치는 손님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담배꽁초도 버리지 말고 침도 아무데나 뱉지 말고 연장 바닥에다 팍팍 던지지 마라. 그게 대부분의 노가다 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 있어, 습관이 있다고. 그거를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정을 했죠. 그래서 똑같은 현장에 굴러다니는 연장들도 우리가 쓰는 연장들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거예요. 오래 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면 그 다음날 신년 쓴 것처럼 되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다 돈인데 그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산업화한 그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런 그 습관과 정신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일본인들하고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영국인들하고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얼핏 봤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지만 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더라. 심지어는 전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옆구리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컵 같은 바구니를 차고 전선 잘라내는 거 그런 거 다 거기다 집어넣지 바닥에다 그냥 안 버리더라.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 그 한반도의 기후에 따른 이제 목재의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굵고 긴 나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걸로 좋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징이 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곱게 자라진 않죠. 우리가 나무의 그 줄기 부분, 이거를 이제 영어로 트렁크라 그러는데, 이 미국의 북미의 이제 그 트렁크 부분은 막 30m, 50m, 60m, 긴 거는 거의 100m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나무는 뭐 한 2, 30m도 올라가는 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똑바로 쭉쭉 올라가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전나무 일부, 뭐 미루나무 막 이상한 것만 그렇게 되고, 아니 이상한 건 아니지. 그런 것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미루나무 얘기가 나와서 미루나무 어디 쓸데 없어요. 그 배가라고 막 직경 막 1m 넘는 거 길이도 몇십 m 되는 거 배가라는데 그거 배도 어디 쓸 데가 없어. 그 장작도 안 되고 이 목재로 활용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그냥 막 때려 심을 때 심는 거지. 앞으로는 굳이 그런 거 안 심어도 크게 이제 지장 없다. 이제는 100년 대계가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가 못 살 때 뭐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 뭐 아카시아 이런 것들을 좀 덜 심어도 괜찮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나무가 곱게 안 자라고 이렇게 약간 굽어요. 이렇게 해를 보는 방향으로 굽거나 지형에 따라 이게 그렇게 굽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굽는다고. 그러면 그거를 곧게 켜도 굵은 나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과거부터 현장에서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현장에서 일할 때 소나무 종류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미송, 햄록, 그 중에 뭐 무절마사가 제일 좋은 거였는데, 그렇게 이제 원칙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만 살았는데, 제가 소나무를 써보니까 가장 그 소탈하고 소박하고 멋스러운 거는 국산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국산 소나무가 가장 멋있어. 이게 고든 나무들 쫙 켜놓으면 이게 결이 그냥 쭉쭉 뻗기만 했지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는 다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한과 애한을 담은 것처럼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가. 그런 나무를 키면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결이 소탈하고 소박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공방 또는 목수들 또는 작품을 하는 분들 또는 기타 건축이나 인테리어 현장에 국산 나무를 쓰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국산 목을 직접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람 전문가는 글쎄 우리가 대충 볼 때 한 20% 한참 안 되지 않나.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들, 한 번이라도 작품을 몇 개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을 포함해도 한 4, 5분의 1도 채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공방은 그 코로나 이후로 더 가속화됐지만 그 북미산 나무들의 그 유통 보조상의 불편함 때문에 점점 이제 줄이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애쉬오크, 월러, 체리 뭐 이런 것들은 뭐 메이플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은 그냥 거의 매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재를 사서 쟁여두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국산 나무 위주로 작업을 하고, 지금 재미나고 좋은 소식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협탁을 하나, 침대 옆에 두는 조그만 협탁은 아니고 거실 쪽에 두는 좀 제법 길쭉한 협탁인데, 그거 하나를 이제 주문을 받았는데 그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이 이제 주문하셨어요. 이게 신기한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오래 한 사람도 아니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참고는 해도 직접 그런 저를 보고 이런 거 하나를 좀 그 돈을 줄 테니 만들어 주세요, 이런 손님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그 어떤 그 가구를 주문하신 분은
이분이 이번에 지금 만들고 있는 협탁이 처음입니다. 저도 좀 신기해하고 있고 나름 의미가 있고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목을 하고 국산나무를 벌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임산업 협회나 이런데 조합이나 이런데 가야 일부 좀 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뭐 서울에 없으니까 여기서 뭐 경기도 이천, 김포에도 뭐 하나 있는데 거긴 나무가 없고 경기도 이천이나 저 강원도 뭐 동해나 이런 데까지 나가야 이제 그런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한 조합이나 또는 협회나 기업이나 우리 소비자가 목재를 살 때는 그냥 목재를 파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런 자리에 공무원들 뽑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임산업 조합이나 이런 거 전부 되도 않는 사람들 공무원들 뽑아갖고 빙빙 돌려. 이놈이 저기 갔다 저놈이 저기 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콩나물 시루화 되니까 누가 누군지 뭐 이름도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갖고 들어간 사람인지 어디 낙하산으로 내려온 놈들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영업을 할 필요가 없죠. 시간 지나면 월급 나오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업은 다 작업자가 하겠지. 관리직들은 뭐하냐? 놀고 먹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 제가 볼 땐 그래. 니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볼 땐 그렇다고. 니네가 볼 때 그게 아니면 나한테 왜 아닌지를 알려야 돼. 홍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벌목을 한 나무를 판매를 하면 벌목을 할 때 돈이 들고 제지할 때 돈이 들고 건조할 때 돈이 들고 유통하면 다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까지고 손해보고 주는 건 아니잖아. 일부 이윤을 추구하면서 그걸 유통하게 되는데 파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응? 쓸데없는 사람들 뽑아다가 연봉 6천만 원 1억 주지 말고 1억도 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거기. 목재 파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보라고.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파는 놈 팔고 그냥 놀고 먹을 놈 놀고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안 되니까 그냥 나무값만 뒤따 올라가지고 그냥 싸놓고 팔지도 않아. 가서 보면 아쉬운 게 없어 이 사람들이. 나무 굳이 안 팔아도 지네 월급 나오니까 그냥 냅두고 말도 성의 없고 싸가지들 아주 그냥. 응? 그래도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모시고 가고 대목들 모시고 가고 그러면 그나마 좀 정신머리 좀 박혀서 좀 말 똑바로 하는 놈들은 그나마 거기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쟤들 여기 왜 있는지 이유도 몰라. 그러다가 딴 데를 가버리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또 딴 놈하고 얘기해야 돼.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업화 민영화 해야지 절대 공무원들 뽑아서 철밥통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지,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은 산지에서 나무를 사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산판이라 그래요. 산판. 산에서 판매하는 걸 산다 그래. 그러면 제지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고 마르지 않은 규격화하지 않은 나무를 그냥 동그란 원목 상태에서 파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작가 하실 분들, 목수하실 분들, 작품 하실 분들 제가 이거는 직업인들만의 B급인데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해. 왜? 우리 노하우고 이게 먹거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나서나 들어와 버리면 시장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야. 우리 공방 옆에 완전히 다른 분야의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나무가 필요하니까 와갖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루는 건 쇠를 다루는 분이 뭐 목수들만 쓰는 용어를 다 알아. 그 양반 내가 옛날에 저하고 크게 싸운 적도 있는데 내가 막 야단을 쳤어. 욕도 하고. 왜? 아니 니네는 우리 거 어디서 어깨너머로 배워갖고 다 그렇게 해갖고 다 우리보다 나무 싸게 살라고 그렇게 난장질하고 진짜 그야말로 지랄하고 다니는데 내가 니네 거 궁금하면 니네 거 알려주냐 이거야. 내가 니네 거 궁금하면 니네 거 알려주냐 이거야. 안 알려주잖아. 내가 옛날에 뭐 의뢰하고 막 이랬을 때도 보면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너네들은 우리 계통에 와갖고 그렇게 마치 그냥 직업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냐 이거야. 네가 철수면 목공은 목수한테 맡기고 너는 빠져라 이거야. 왜 쇠 만지는 놈들이 나무한테 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자, 여러분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산판에서 나무를 벌목을 하면 이 나무는 대부분 이제 어디로 가서 태워지거나 어디로 가서 갈려서 톱밥이 되거나 어디 가서 갈려서 뭐 펠릿이 되거나 어디 가서 갈려서 MDF가 되거나 어디 가서 갈려서 뭐 우리나라는 합판 만드는 공장도 거의 없으니까 이건 뭐 선창 이런 데 빼놓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없어요. 그 중에 단단한 나무, 좋은 나무, 예를 들면 뭐 자작나무, 박달나무 이렇게 딱딱한 나무들 이런 거는 톱밥 공장에 가져가도 싫어해. 왜? 가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일반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부터 시작해서 뭐 하드우드들 이런 것들 베면 이거를 베는 업체들은 돈을 받아 갖고 베고 그걸 그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로 처리하면서 돈을 받죠. 그러면 그 산지가 어디든 그걸 싣고 인천이나 이런 데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야 이제 그 MDF 공장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돈을 많이 주고 좀 더 거래하기 좋은 쪽으로 그 큰 차를 움직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산판에 움직이는 차들은 그 뒤에 이렇게 찌개차가 달린 차들이 있어요. 5톤 차 옆을 뻘건 담벼락으로 이렇게 펜스를 만들어서 그 트럭 그 적재한 맨 꽁문에다가 이렇게 폐기물 잡아 드는 그 크레인을 달아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죠. 그래서 나무를 적재한 그 긴 방향이 아닌 짧은 방향으로 잘라서 거기다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5톤 차에다가 나무를 이빠이 쌓으면 10톤을 쌓아요. 과적인가? 어쨌든 그게 10톤 정도를 쌓아서 집게로 그 나무를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눌러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누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10톤의 나무를 켜면 그 보통 우리가 1톤 트럭의 나무를 이빠이 쌓으면 한 2.5에서 한 3톤까지 실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차는 무거워지고 앞은 들리고 저 빨리는 못 달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빠이 실으면 한 3톤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톤을 제재소로 가져가서 쭉쭉 키면 나무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 대략 한 700사이 정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통계를 갖고 있는 건데 나무 1톤 또는 1.5톤 트럭에 나무 이빠이 싣고 가서 제재소 가서 키면 보통 이제 그 나무가 한 700사이 정도 나오는데 잘 나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거 안 버리고 그냥 쌌을 때 그러면 10톤을 실어서 가면 곱하기 한 3 정도 나오니까 3이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2,000 사이에서 2,000 한 4,500 사이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목재를 사는 게 1톤 단위나 또는 10톤 단위로 나무를 사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보통 그 북미산이나 또는 수입재들이 500-600 사이가 한 밴딩인데 10톤을 켜서 2,500 사이가 나오면 한 적어도 한 5밴딩 정도가 이게 그렇게 국산목은 피죽이 다 붙어 있는 상태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한 5밴딩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때로는 좀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산목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조합이나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그냥 눈탱이 맞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불합리한 그게 그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서 목재를 파는 것이 아니고 수입재 가격에 맞춰서 그냥 거기다 가격을 매겨버리니까 좋은 나무들 좋고 싼 나무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의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무원들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대가리 저 먹물 대가리들 그 아무것도 개념 없는 애들 처절하게 경쟁해 보지 않는 기업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한옥을 짓는 대목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나무값이 그렇게 부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짓고도 돈이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 대목을 하는 분들은 자기 야드가 있어야 돼. 그래도 1년에 한두 채씩 집을 짓는 대목들은 자기 야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라면 그 대만제 우드마이저 이런 제재기 사겠어. 저한테 그 선생님 혹시 공방에 제재기 있어요? 건조기 있어요? 없어. 왜? 그것까지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 혼자 세상을 살아야 돼. 얼마나 외롭겠어. 건조장도 먹고 살고 제재소도 먹고 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가 공생해야지
다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도 이 업계에 가끔 있죠. 그 사람들 아마 인생에 친구 없을 거야. 인생에 친구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잘난 체하고 그렇게 돈 많고 기업 커진 사람들 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나무하고 친구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이거는 우리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들 치고 정말 나무하고 융화하고 친하게 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산판의 나무를 사서 그 나무가 이동을 하면 사실 보통 그 크레인 하루 부르면 최소한 한 60만 원쯤 주지 않나? 하루 부르면 요즘에 한 못해도 한 5, 60만 원 이상 그 돈을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나한테 팔잖아. 그 팔아서 그 제재소로 이동을 하면 사실 제가 그 거래하는 제재소에다가 물건을 나무를 내려주는 그 비용은 관계에 따라 안 받기도 해요. 돈 굳은 거잖아. 그 운임 비용. 그 크레인 하러 부르면 5, 6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도 나무를 어차피 처분을 해야 되고 처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를 그냥 버리느니 돈을 받고 사는 게 더 좋은 것이고 돈을 받고 파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 김에 관계가 맺어 있는 저 같은 목수 만나서 그 제가 거래하는 제재소에 갔다가 내려만 놓으면 되니까. 그 나무 출발할 때 제가 제재소에 전화하죠. 사장님 제 나무 있다가 뭐 얼마큼 갈 건데 그거 지금 바로 킬 거면 어디다 놓고 그 바로 안 킬 거면 저 한쪽에 좀 짱 박아 주세요. 그렇게 이제 미안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저 지게차보다는 크레인으로 내리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크레인으로 내려주고 그분은 가는 거죠. 그 나무값 거기 주고 거기다 제재비 주고 그다음에 그 운임 주고 건조비 주고 다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잘 마른 목재가 이제 제 손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8에서 나무를 사는 거는 우리가 한 그루당 계산을 거의 하지 않고 뭐 그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길 낼 때 또는 집을 허물 때 나오는 한두 그루는 그렇게 하는데 그 조림목들 와르륵 이렇게 막 벨 때는 보통 그 톤당으로 거래를 하죠. 사이당은 잘 몰라 그 사람들이. 요즘에나 대바라져가지고 저한테 나무 사라고 연락 거의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이 시중에 취미로 하는 얼치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이런데 뭐 우드워커니 이런데 저는 거기 계정도 없지만 회원가입도 안 돼 있지만 그런데 올리면 바보 같은 놈들이 그 웃돈을 그냥 몇백씩 주고 사는 거예요. 지도 나무 있는 거 자랑하려고. 아유 정말 이 같지 않은 것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산판에서 그렇게 나무를 사면 톤당으로 사서 그냥 그렇게 이제 배서 그렇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판에서 나무를 사고 그 다음에 또 크레인 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제재소로 가면 제재비를 주고 제재가 끝나면 또 건조장으로 갈 때 운임 들어가고 또 건조비를 주고 또 건조장에서 공방으로 올 때 또 운임을 주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지게차를 또 불러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제재하는 날은 저는 그 제재소에 가 있습니다. 제재소가 제재소가 대부분이 일을 일찍 시작하니까 제가 한 7시쯤 가죠. 7시쯤 가면 이제 제재를 시작해. 그리고 그 제재 끝날 때까지 거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장으로 갈 때 건조장에 제가 전화를 하든지 제재소 사장님이 전화를 해뒀든지 그렇죠. 그럼 가면 거기다가 그 매직이나 이런 걸 다 써놔요. 미스터 우드. 제 공방 상호가 그 미스터 우드니까 미스터 우드라고 써놓고 다 그렇게 이젠 다 아니까 서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무가 최종적으로 저한테 오게 되고 제재할 때는 그 옛날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 대차기를 잡은 분들이 저보다 대부분 다 나이들이 많으신데 70 가까이 되신 분들도 70 전후 되신 분들도 좀 있어요. 좀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재를 하고 점심시간이나 또는 끝나갈 때쯤 돼서 제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한 그루 같은 거 가져가면은 뭐 한 2만 원 하루 종일 제재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드려요. 이렇게 수고했다고 한 10분도 안 쉬고 일을 하니까 그렇게 드리고 댁에 가실 때 좀 맛있는 좋아하시는 과일 좀 사갖고 들어가시라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 손주 과자라도 좀 사주라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잘하죠. 그런 분들이. 벌써 이렇게 딱 봐갖고 제 나무 같으면 움직이는 게 달라요. 이게 눈빛이 달라 그분들이.
뿐만 아니죠. 건조장에 가면 제가 가끔가다 그 길로 지나다닐 때 이 건조장을 가봅니다. 지금은 건조장이 다 문을 닫고 몇 집 안 남았지만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다만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 나무가 어디 있는지 그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후레쉬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럴 때 그분들한테 따로 제가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가면 제 나무는 뭐 아무리 구석에 처박아 놔도 다 알고 있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그래야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내고 돈 먹게 할 것 같으면 목수일 왜 해? 어? 내가 후배들한테 그러는 거야.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아무리 일이 밀려 들어와도 미어줘도 내가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 돈은 더 벌리겠지. 근데 몸이 고장난다는 거야. 빨리 고장이 나서 유통기한도 짧아지고 결국은 너의 은퇴 시기가 빨라. 온몸에 지금 통증이 한 3바퀴, 지구 한 3바퀴 돈 것처럼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이제 손 잘린 데가 없어갖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지금 손 잘렸다는, 손 다쳤다 잘린 건 아니고 다행히 뼈는 안 건드렸다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무통주사 막 맞았다 그러고 또 누구는 또 이 압박골절이 와가지고 뭐 또 병원에 또 누워 있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아. 그 돈 벌어가지고 병원비를 다 쓰고 없을 텐데, 어? 젊었을 때는 그 돈 번다고 그냥 뼈가 쇠가 빠지게 일하고, 나이가 들면 병이 들어서 그 병 고친다고 젊었을 때 그 쓴 돈, 번 돈 다 쓰고도 결국은 그 병 못 고치고 죽는 게 사람 아니에요? 응? 그게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고령화돼서 100세 시대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은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쇠가 빠지게 그렇게 일하고, 나이 들면 병 들고 그 젊었을 때 번 돈 다 쓰고도 그 병 못 고치고 죽는 거 아니냐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마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산신령한테 가서 의지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소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 의지할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예수쟁이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쟁이 싫어하지.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쟁이 아주 싫어했어.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수종, 그 나무의 나뭇결 생태계, 그리고 그게 이제 심어지고 자라고 관리되고 베어져서 어디 쓰이고, 이런 거 다 누가 정합니까? 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거 다 제가 하는 건 줄 알았어. 목수가 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게 나무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휴라고 그러잖아요. 휴식할 때 사람 인자에 나무 먹자. 나무 밑에서 사람이 누워 있는 게 그게 휴식이라고. 사람한테 그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휴식을 가장 잘 주는 게 돈이 아니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제가 목수가 된 이유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돈 내고 돈 먹게 할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마라. 차라리 똑같은 일에서 돈을 벌려면 차라리 공장을 차려갖고 가구를 찍어라 이거야. 소품을 찍든지. 그거는 돈이 된다. 지금 이렇게 작품을 하거나 가치중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이 빠네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업들이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 가서 일했어 봐. 어? 대우받고 돈도 벌고, 나라가 은퇴하고 나면 그 남은 생 나라가 책임지고 먹여 살렸을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시스템이 그게 안 돼 있다니까. 1960년대에 100년 대계를 완성했으면 뭐해? 임산업에 100년 대계를 완성했으면 뭐해? 다 뒤로 밀린 거예요. 다 뒤로 밀린 거야. 지금 공부하는 청소년들 앞으로 사회에 나와야 되는 그 수많은 인력 중에 임산업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솔직히 몇 명이라 돼. 부모들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러워하고, 친구들 간에도 누가 윤목수하고 더 친한지를 자랑 삼는다 그러지만 네 새끼들은 안 시킬 거 아니야. 네 새끼들이 목수 일한다 그러면 화들짝 할 거 아니냐고, 이 십선비 먹물대가리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도 지금 뭐 50분 넘어가네. 이게 오늘은 한반도 빼버리고 우리나라의 목재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목재의 수종을 다 언급하기에는 이 전 세계 수종에 있는 거를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우리나라 나무도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작업자나 소비자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백년대계는 미리 밑그림을 그렸으니 잘 가꾸고 키워서 이거를 좋은 곳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대목들 또는 장인들 기타 등등을 본 적이 없다고. 장인들이 저 문화재가 되고 나니까 자식 이름으로 제주소 같은 거 차려가지고 문화재청이나 이런데 산림청이나 이런데 하고 짬짬이 먹어가지고 그 몇백 값씩 정부에 납품해갖고 뒤로 돈 벌고, 심지어는 저 강원도의 그 금강송들 자기 물려받은 땅에 있는 그 금강송들 이렇게 벌목을 해서 좋은 데 써달라고 기탁하거나, 또는 그 남대문 불타 없어졌을 때 그런 데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하면, 기증하면 그런 나무는 싹 다 빼돌려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개인주택 짓는 데 갖다 써주고,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할 때는 전부 다 수입목 갖다가 이거 정말 이 매를 번 놈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 손에 매가 없는 거야. 매를 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혼나야 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를 무슨 그게 다 범법행위가 그렇게 밝혀져도 벌금형 몇 년씩 질질질 끌다가 벌금형 찔끔. 그러니까 저기 윗대가리의 그 정치권부터 저 밑바닥에 쟁이들 하는 일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부 욕하면 안 돼. 국민들은 좀 똑같이 국민성이 똑같다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걸어다니는 사람의 절반이 내가 좀비라고. 내가 진짜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길 바라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바르게 사고하고 사는지, 좋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걸 강의를 할 때 손들고 질문 받을 때 그런 적도 있어요. 60년대에 그 나무 때려 심은 거 그거 다 강제로 희생시킨 거 아니냐 이거야. 일부 맞겠지. 근데 그러면 그때 나가서 희생한 사람들, 강제 동원된 사람들은 그건 바보야? 응? 그런 거 꼭 안 해본 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희생한 사람들, 그냥 몸으로 때웠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든 뭐 때문에 나가서 했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와 당위성이 있었다고. 응? 시킨 놈 따로 이게 무슨 여기가 무슨 아우슈비츠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히틀러가 하는 가스실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나라가 못 살 때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사는 지금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큰 차이가 뭐가 있어? 똑같아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 사람들이 똑바로 사고 못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오늘 한반도의 나무에, 한반도 뺀다 그랬죠. 우리나라 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얘기도 좀 해드린 거는, 제가 이런 앞뒤에 있는 일들을 좀 이해해야 좀 더 우리가 일하는데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외놈들이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대. 짜구하고 도끼밖에 없었는데, 도끼 대패 이런 거 갖고 그야말로 삽 가지고 산 옮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제 때 그나마 개화가 돼서 기계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가면서 그대로 몸만 쫓겨나면서 그대로 두고 간 거 가지고 우리가 40, 50년대를 버틴 거 아니냐고. 공장 굴뚝에 연기 나서 우리가 산업화돼 갖고 좀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지탱한 게 뭐냐? 이게 공예산업이라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공예산업이다. 그 공예산업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틀이 마련돼 갖고 잘 살기 전까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60년대에 저 독일로 간호사하고 광부들 팔아가지고 우리가 종잣돈 만든 거고, 또 그 이후에 월남전 다 그런 종잣돈이 돼갖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된 건데, 전 세계에서 그냥 가장 빠르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더 거꾸로 처박혀갖고 지금 거꾸로 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그 유럽의 룩셈부르크 같은 데 가도 저기 뭐야 지금 국민소득이 거의 뭐 지금 1억 몇 천만 원씩 되는데 우린 지금 얼마예요? 어? 5천만 원도 안 돼 보이는구만. 어? 진작에 갔어야 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한일 월드컵 한 이후로 성장을 더 했어야 된다고. 못한 거 아니야. 90년대 이후로 뭔 성장을 해. 거꾸로 처박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코로나 이후로 목재 유통도 원활치 않고 국산 나무도 지금 뭐 산에 가면 지금 민둥산 많아요. 대한민국이 아까 초일류국가 금메달이라 그런 게 나무가 없어서 심지 못해 빈 땅은 단 한 평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차 끌고 어디 강원도고 어디고 다녀보세요. 경기도 북부권, 강원도 막 이렇게 쭉 다녀보시라고. 산에 나무 베놓고 그 다음 거를 못해서 지금 민둥산으로 남아있는 데가 꽤 됩니다. 툭하면 산불 일어나는 거 말이지. 응? 그거 왜 못 막아? 막아야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만 갖다 놔서 그러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놈이 어딨어. 무능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퇴직한 군인이거나 아니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군인 젊은 애들 아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응? 미국이나 독일이나 핀란드나 이런 데 가서 보라고. 걔네들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무능한 사람 뽑아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직업에 긍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에 앉혀갖고 뭐 하려고 그래. 응? 오늘 영상에서 저한테 혼난 분들 기분 나빠할 거 없어. 저도 그 동질감을 갖고 있고, 저도 누군가 그렇게 혼을 내면 저는 공범의식 가질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고 감내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보다 좀 나은 장인이나 문화재나 명장이나 명인들이 이런 얘기 하고 이렇게라도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입원해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 물어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30대 친구가 훨씬 더 장인들보다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성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곁들여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수목들, 그 목재들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도 더 이제 많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제가 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영상 마치고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